팔로스버디스의 25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산사태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남가주 에디슨사가 결정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오늘부터 폭염이 이어집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쿨링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석유 정유 업체에 안정적인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자며 주의회에 특별 회기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건물을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돌입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유세에서 노동조합이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다며 노조가 강해야 미국이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에 공정한 무역 협상을 하고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쳤다며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 기업 인텔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자본 지출을 축소하는 것 등의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적어도 195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타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 각국에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군사시설을 때릴 수 있도록 서방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원단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상징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영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끝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3개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44홈런 46도루를 기록 중입니다. 다저스는 11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합류하면서 완전체 훈련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5일 오전 4시 월드컵 예선 경기를 갔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부터 폭염 시작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팔로스버디스 먼저 갔다가 날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로스버디스 주민들이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포르투갈 커뮤니티 쪽에는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됐는데 시뷰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전 공지 없이 어제 104가구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팔로스버디스 지역 105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어제 추가로 중단을 한 것입니다. 1일 140가구에 대한 단전 조치에 이어서 시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4가구의 단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시뷰 지역 주민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공급을 중단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분개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예비 발전기 등을 마련하는 대책 필요했었는데 사전에 이런 공지 없이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면 중단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에디슨사의 적절한 조치를 즉각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전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팔로스버디스 지역 방문을 요청했고 재난 대응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1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현재 팔로스 주민들은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땅 밑은 매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방법이 없지만 연방재난관리청, 주정부, 카운티 정부와 계속 소통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팔레스버디스 지역 지금 산사태 위험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됐죠. 전력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권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유 있죠. 최근 남가주의 절도범들이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마음을 놓고 집을 비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사는 곳이 이렇게 됐을까요? 한 주민은 정부도 공공사업하는 것도 모두 무책임하다라면서 남가주의 가장 비싼 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가장 열심히 정부 활동에 동참하라고 해서 동참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 라면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지역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들의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해 드론 사용을 어제 긴급히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에디슨사는 이번 전력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의 레리정 부사장은 집안의 움직임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아주 작은 우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매일 지금 이 지역은 1피트씩 집안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선이 교란돼 혼선이나 합선이 발생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팔로스버디스 지역 이 지역에는 두어 채의 주택이 거주 불가능 판단을 받아서 레드 태그가 붙여졌고요. 이미 수도, 가스 공급관 파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곳곳에 기운 곳도 있습니다. 현재 시당국과 관계자들은 집안 이동을 막고 대부분의 인프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모든 수리 작업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를 위해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시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수관 처리가 시급하다라면서 우회 하수관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됩니다. 벨리 저녁은 100도를 넘는 온도를 보일 것이고요. 이 같은 온도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상 예보가 어제랑 오늘이랑 지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해안가를 제외하고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기온 분포를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오늘 일단 최고 기온 9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93도, 목요일 98도. 제가 어제 날씨 전해드릴 때는 목요일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바뀌었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무려 102도까지 다운타운,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다운타운이 10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98도, 일요일이 95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80도 후반대에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죠. 이 폭염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드랜드 힐스의 경우는 사흘 연속 110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전망이고 랭캐스터, 판벨 이 지역 역시 105도 이상, 106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너하임도 90도 후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얼바인도 96도, 95도 정도로 낮 최고 기온이 이번 주 내내 예보되고 있습니다. 해변가는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타모니카는 어제 79도, 그렇지만 이 6일 금요일에는 8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마셔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머무를 것도 당부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요새 전기 사용료가 너무나 급증해서 에어컨 틀기도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잠시라도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아무도 없는 차량에 놔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애완동물의 물컵 자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워지면서 산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워진 날씨에 남가주 주민들 어제 노동절 하루 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해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리나 남가주 지역 주민들 낮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예보를 접하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해변을 찾았었습니다. 헌팅턴 비치 소방국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인명구조대 소방대원들
꾸준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해변을 찾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입수하기 어려운 곳, 수영 금지된 해변 리스트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해변가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서 건강에 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해변에는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이거 확인하고 해변가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가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은 입수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해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사립대학교가 대입 사정에서 동문 자녀를 우대시하는 레거시 입학, 기부금을 내고 특혜를 받는 도너 입학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케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법안은 스탠포드와 USC 등 가주의 사립대학 입학 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주립대학에서는 레거시나 도너 입학 관행이 현재 없기 때문에 법안은 가주의 사립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안에서는 대학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벌칙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사립대들은 매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나 기부금을 내고 특혜를 받는 도너 입학으로 몇 명이 입학했는지를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를 근거로 가주 검찰총장이 규정을 위반한 대학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스탠포드에서는 신입생의 13.6%가 레거시 혹은 도너 입학으로 나타났습니다. USC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의 14.5%가 레거시 혹은 도너 입학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대학 모두에서 도너 입학은 소수에 그치고 레거시 특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포모나 컬리지와 옥시덴탈 컬리지에서는 수년 전 레거시 입학 관행을 없앴습니다. 가주의회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백인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풀리는 레거시 입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레거시 입학 관행으로 동문 결속을 돕고 동문들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거둘 수 있어 대학 발전을 위해 레거시 입학 관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주의 이 같은 움직임이 타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서 보건당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름철 코로나 유행 기간이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LA타임즈가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객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여행을 다녀왔고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새로운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어젯밤 그리고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얼윈데일리의 산타페댐 휴양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50에이커까지 번진 산불은 어제 오후 8시경 산불 확산은 저지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완전 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부 건물은 당장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어제 210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교통 우회가 권고됐고 그리고 많은 교통 단속 요원들이 210번 프리웨이 위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을 우회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소방대원들은 잔불 제거 작업까지 오늘 완전히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시다 지역에서도 어제 한 가정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주택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고 당장 가스관을 차단하는 게 주 업무다라고 해서 가스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를 했고 즉각적인 가스관 차단과 함께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지난 8월 28일에 발생했던 주거 침입 강도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알라미토스 비치 근처의 포트플레이스 한 콘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앤서니 올리바스라고 알려진 노숙자가 콘도에 침입해
안에 있던 남성을 칼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리바스 노숙자로 알려져 있어서 이 무모한 행동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칼에 찔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리바스는 체포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롱비치 지역사회는 노숙자가 가정집 안에 유유히 침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과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LA 카운티 여러 도시들에서 홈리스 캠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뉴포트 비치는 공공해변 및 공원 등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공공광장의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샌클라멘테 및 알리소비에오 역시 대체 숙소 유무와 관계없이 야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은 간추린 단신 소식이었습니다. 약 6천만 달러 이상 예산을 투입해 LA 총영사관 건물을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함께 여러 가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6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LA 총영사관 건물을 전면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디자인 공모에 앞서 공간 재건축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LA를 포함한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국과 관련된 상징적인 부분,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 바람직한 내부 디자인 방향, 총영사관 이용 시 불편했던 점, 민원실 개선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 재건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간 및 요소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한주영 영사는 재건축은 노후된 영사관 건물을 새로 지어 해외 지역 최대 한인 사회를 관할하는 공간의 위상에 맞게 재탄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 본부가 이번 주 중으로 설계업체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계는 입찰권을 따낸 한국의 대형 설계사무소가 LA 현지 설계회사와 조인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 설계 외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 완료 이후에는 일반 설계, 총영사관 임시장소 이전, 총영사관 건물 철거, 재건축 공사 시공업체 선정, 건설공사 진행 등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956년에 지어진 LA 총영사관 건물은 1988년부터 총영사관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난 2022년 한국 국회에서 재건축 기본설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초 총영사관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간 신축사업 예상사업비는 6,59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편 LA의 건축 설계 사무소인 엔드노어 파트너스는 LA 총영사관 설계한 정식 공모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본적인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엔드모어 파트너스 측은 이번 시안에 대해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은 태극기의 태극을 변형해 전체 건물을 4개의 기둥으로 연결시켰고 4궤인 건가미곰을 건물 외부에 적용시켜 한국의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앨런 지역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에서 발생한 극우 극단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인한 한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한인 피해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쇼핑몰 운영사와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보안 책임 부실 등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댈러스 스타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 측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3년 동안 쇼핑몰에서 경찰 신고가 3,000통 이상이 접수되었음에도 사건 당의 경비원은 항변봉이었다며 총격범은 이 쇼핑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총기 난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쇼핑몰 소유주인 사이먼트 프로퍼티 그룹, 경비업체인 얼라이드 유니버셜 시큐리티 서비스즈, 범인인 마우리시디오 가르시아의 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은 2023년 5월 6일 아울렛 앞 주차장에서 가르시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총기를 난사해
30대 한인 부부 조규성 씨와 강진혁 씨, 이들의 3살 아들 등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사망한 총격범은 옷에 WRDS라고 적힌 극우 극단주의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휘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르시아가 사살된 뒤 현장에서 AR-15 스타일의 소총과 권총 등 다수의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원고 측은 경찰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 출동하는 등 보안이 취약했으며 피고인들은 총기 난사의 사건의 원인이 된 중대한 과실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2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2019년 텍사스주 엘페소 총격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엘페소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해 23명이 사망케 한 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당시 앨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히스패닉 친구를 경고하는 인종차별적인 화면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매장으로 차를 몰고 가 범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어제 노동절을 맞아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는 북부 경합주의 승패를 좌우할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YTN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노동절 유세에는 역대 가장 친노조 성향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바이든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By the way, it was the single best decision I mad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 뒤를 이어 노조에 더욱 힘을 실겠다며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경합주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철강 노조를 향해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 회사 인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vital for our nation to maintain strong American steel companies,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President Biden.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트럼프 전 대통령도 노동절을 맞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정한 무역 협상으로 노동자를 보호한 건 자신이라며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네거티브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며 과거 토론회와 청문회에서 상대를 끔찍하게 다룬 해리스는 비열하고 악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She's defective. She's a defective person. And we don't need another defective pers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just had that.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일주일간 대선 캠페인 광고 가운데 57%가 해리스 공격이었고 트럼프 공격은 8%에 불과했다며 트럼프의 네거티브 공세가 두드러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트럼프 캠프가 해리스 지지세를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광고에서도 드러납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 측은 캠프 광고를 통해서 해리스 때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추적 회사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각 대선 캠프가 지난달 내보낸 광고 가운데 57%가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으며 반 트럼프 광고는 8%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측 한 인사는 사람들이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정보가 많다며 지금은 우리가 그녀를 정의하려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도 해리스의 위험한 진보적 과거와 함께 그녀가 미국을 악몽으로 만들 가짜 급진적 샌프란시스코 자유주의자라는 것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광적 지지와 함께 고강도 반트럼프 유권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를 확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상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캠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쟁하는 데 지쳐서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대로 사원고 운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2016년이나 2020년 대선 때보다는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책을 냅니다. 신간 화보집을 냈는데요. 이 화보집에서 재임 중에 개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에 진행한 정상 외교와 지난 7월 유세 도중에 있었던 피격 사건 등 퇴임 이후 최근까지의 중요 이벤트를 담은 화보집 미국을 구하라, 이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김 위원장과의 3차례 회동사진 10장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붙였는데요. 김 위원장은 그의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안보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이끄는 지도자로 기획될 전례 없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례 없는 회담,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첫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를 잘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달 30일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에서 열린 유세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언급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거듭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사진에는 나는 시 주석과 항상 대단히 잘 지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 망쳤다라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사진 아래 붙인 설명에서는 푸틴은 부시, 오바마 정권 때 땅을 얻었고 바이든 덕에 우크라이나 전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우크라이나로 그는 치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사진도 이 책 안에는 들어있는데요. 이 사진 설명에는 국경 차르, 카말라 해리스는 재앙이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부통령 후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 유세 차량이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월즈 주지사는 부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 노동회 행사로 향하던 차량 행렬 중 후방에 있던 승합차 3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뒤쪽에 있던 승합차 3대에는 캠프 직원과 기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몇몇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 그리고 월즈 주지사도 모두 사고 이후 그리고 행사 이후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간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보 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집권 시 시행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집권 시 시행할 정책 하나로 정보 효율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션 라이언 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일부 지방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은 정부 내 비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신설할 정보효율위원회에 머스크를 기용할 경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전기차 및 우주 관련 사업과 머스크의 정부 쪽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원격 근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Z세대, 1997년 이후 출생자들을 이 G세대라고 합니다. Z, Z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젊은 층이 일터를 넘겨받으면서 상사들이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기사에서 Z세대 노동인구가 베이비붐 세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어린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기업이 다수라면서 여기에는 G세대 직장인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원격으로 인턴십을 마치고 입사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사내 문화에 적응하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소통하는지와 같은 직장 스킬을 얻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코로나 종식 후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하면서 동료들과의 진실될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G세대가 직장 생활에서 얻길 바라는 것이 이젠 세대와 다르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팔로알토에서 상장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관련 회의의 발표자로 나선 해커트 자파 CEO는 젊은 세대는 의미와 멘토십, 목적의식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기업체 임원이 그게 왜 회사 책임이냐라고 반문하자 이런 요구사항을 채워줌으로써 G세대가 더 나은 직원이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성장 기회가 없으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신속하게 직장을 떠나버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G세대 직원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G세대 직원과 선배를 이어주는 멘토십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커네티컷주의 신용카드 발급 회사인 이 싱크로니 파이낸셜처럼 사내에서 무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G세대와 기존 세대 차이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문기업 콤페리의 클라이언트 파트너인 마리아 아마토는 새로운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기업들은 항상 비슷한 걱정을 해왔다며 우리는 25년 전에도 이런 대화를 했고 그리고 오늘 G세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화를 하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최근 몇 년간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인들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적어도 195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은행 JP모건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42.2%에 이르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1982년 9.44%로 저점을 찍은 뒤에 닷컴 버블 당시인 2000년 1분기 38.38%까지 올라갔으며 금융위기 여파 속에 2009년 1분기에는 18.86%까지 내려갔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지수가 여러 차례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올 들어 18% 오른 가운데 주식 투자금을 늘린 미국인들의 순자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대인 한 미국인은 수년간 꾸준히 주식 투자금을 늘려온 결과 퇴직연금 계좌 금액이 불어났다며 몇 년 전보다 형편은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도 살펴봐야 돼요. 주식으로 몽땅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또 어떻게 함께 구제해 나가야 될지 이것도 지금 미리 고민해 놔야 나중에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인텔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사게 되면 인텔 로고가 안 박혀 있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의 대명사였던 인텔, 강력한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이 빠른 재편 과정에서 제때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개인용 노트북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텔. 한때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들어가지 않은 노트북을 찾기 힘들 정도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현재 인텔이 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며 프로그래머블 칩 등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320억 달러 한화 43조 원 규모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일시 또는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지난 2분기에도 2조 원 넘게 손실이 났고 전체 직원의 15% 해고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신기술을 발표하던 인텔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단위로 신기술을 채택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최첨단 미세 공정을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를 외면하게 돼 TSMC 등에 밀리게 됐다는 겁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즉 수탁 반도체 생산 파트도 부분 매각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인텔은 이달 중순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들의 도미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핌코를 비롯해 누버거버건, 그랜든마요, 반오털랜컴퍼니 등 유명 자산 운용사들이 신흥국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을 주목하는 등 포지션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들 세 곳은 블룸버그가 신흥국 채권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70여 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균 12%를 넘어서는 16%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1년간 투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든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말부터 중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이 SUV 6인승 모델 Y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델 Y가 테슬라 차량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만큼 새로운 기능과 매력을 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 중국 상하이 공장의 모델 Y 생산량을 최대 10% 이상 늘리기 위한 대비를 협력업체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확장을 위해 과거 농지였던 용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산 방법 등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이어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X와 스타링크 운영업체 모두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는데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 규제 감독기관 아나텔이 브라질 내 통신 인터넷 관련 사업자 중 스타링크만이 연방 대법원의 X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X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 중인데 이 입장을 준수하지 않는 스타링크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40여 년 전 개혁 전면 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에서 부동산 부흥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이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과거에 스스로 부유해졌다라고 느낀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There goes Ohtani. Throw from Del Castillo. Not in time. His second of the day. His 45th of the year. There he goes. He's got another. Third stolen base of the game for Shohei. He's 4 away from 50. He's 23 for his last 23. Montgomery takes a while over the... 오타니 선수가 어제 한 경기에서 도루를 3개나 기록했어요. 대단한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제 오타니 선수가 애리조나의 경기에서 도루 3개를 추가하면서 지금 홈런이 44개 그리고 도루가 46개입니다. 50, 50, 홈런 50개, 도루 50개 달성에 다가서고 있는 오타니 선수 이제 홈런 6개, 도루 4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20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확히 26경기인가요? 네,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51도루, 51홈런, 54도루, 55도루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인 선수가 기록했던 메이저리그 최다 도루 신고량은 56개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네, 이치로 선수입니다. 과연 이치로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일본인 최다 도루 신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지 오타니 선수의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모두 다 갈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0, 50을 달성하게 되면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이치로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을 때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와서 활약할 것이다 라는 예상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치로는 특별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오타니가 또 등장했네요. 류현진 이후 한국 선수 지금 특별한 선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 한국 선수도 좀 멋진 선수 등장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한국에 모두 소집됐습니다. 이제
월드컵 예선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입국해서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대표팀 분위기가 이전과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KBS입니다. 토트넘 주장이면서 홍명보의 캡틴인 손흥민이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곧이어 이강인도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황인범은 네덜란드 페에노르트 계약하자마자 말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장거리 비행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인데 홍명보 감독님과의 첫 이제 만남인데 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저한테 바라시는지 좋은 결과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선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또 1시간 이동. 그리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피곤한 표정에도 손흥민은 동료들을 북돋우며 함께 발을 맞췄습니다. 당초 오후 5시로 예정한 훈련을 2시간이나 늦춰 진행한 건 완전체란 의미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아시안컵부터 선수단 4분, 연이은 감독 논란 등 1년 가까이 이어온 대표팀의 그림자를 지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회복 훈련이었는데도 되게 체계적이었던 것 같고 형들과 이렇게 약간 좀 진지함과 즐거움 속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휴식 대신 훈련을 선택할 만큼 달라진 분위기, 완전체가 합류한 만큼 홍명보에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이 예선 경기는 LA 시간으로 5일 새벽 4시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아시아 3차 최종 예선 B조 1차전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합니다. 뭐 지지는 않겠죠. 월드컵 참가국은 48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선전 방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출전하는 본선에 나서는 국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국 대표팀의 이 월드컵 계속 본선에 진출하는 신기록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86년부터 이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올랐던 한국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2026년이죠.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을 11회까지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하면 12회 월드컵 본선 진출로 아시아 국가 중에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홍명보로서는 시원한 경기 내용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축구협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난 당연하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난을 모두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성적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월드컵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본선에 당연히 진출한다라는 걸 가정하에 두고 그리고 경기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축구협회의 전망 성쇠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북중미 월드컵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축구협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럴림픽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최정만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최정만 선수 나이가 45이에요. KBS입니다. 최정만은 20살 넘게 어린 세계 최강 취찌모의 변칙 공격 앞에 애를 먹었습니다. 1세트를 허무하게 내주자 표정엔 당혹스러움이 몰려왔지만 최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찌모의 길고 짧은 랠리를 최정만은 휠체어를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모두 받아치는 투혼을 뽐냈습니다. 승부가 사실상 결정된 순간에도 최정만은 끝까지 점수를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45 나이에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건 최정만은 상대에게도 진심 어린 박수를 건네며 패자의 품격까지 뽐냈습니다. 답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상대가 맞춰주지 않고 본인 플레이 그냥 제대로 해줘서 오히려 그게 더 고맙죠. 고3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찾아와 좌절을 겪었던 최정만은 배드민턴이라는 희망을 만나 30년 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됐습니다. 파리 에펠탑에 오륜기 조형물이 있죠. 이 파리 올림픽 때문에 이제 설치해 놓은 건데 일단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조형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파리시가 발표해서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KBS입니다. 파리올림픽을 기념해 에펠탑 1층과 2층 사이 70m 높이에 걸린 올림픽 오륜 조형물입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에펠탑엔 해당 조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영구 설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니달고 파리 시장은 지난 주말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에펠탑에 오륜 조형물을 그대로 남기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펠탑을 소유하고 있는 파리시는 에펠탑 운영업체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설치된 오륜 조형물이 30톤에 달해 강풍에 대비해 보다 가벼운 모형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파리시의 구상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에펠탑 창시자 구스타브 에펠의 후손들도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상징이 된 에펠탑에 외부 조직의 상징이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